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신박사의 토요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제 그래도 이제 여타 업종 대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시세가 나오지 못했던 신약 섹터, 특히나 이제 신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술 트렌드라든지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빅파마들, 글로벌 제약사들의 그 인수 합병의 소식들이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서 R&D 투자를 뭐 코로나 쪽으로 이제 보통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을 거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신약 개발 R&D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또 인수 합병하고 라이선스 인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발생되고 있고요. 내년에 뜰 바이오 기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보고 국내 기업들 위주로 이제 체크를 해보고요. 또 이제 바이오의 어떤 주가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한 증권사 리포트 산업보고서에서 좀 짚어내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한번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타이밍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스터디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그 빅파마들,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제 뭐 당뇨 쪽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뭐 최근에 주가도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왔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디서나라는 이제 만성질환 RNA 관련된 기업을 그래도 한 3조 넘는 규모로 이제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80%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질환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 비만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그 RNA 유전자 간섭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또 신약을 개발하고 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기업을 인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신의 강점을 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서 파이프라인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인수를 하는지, 어떤 기업들을 인수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가 아예 뭐 10일간 대사 후보 물질의 임상 개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냥 RNAi 이제 플랫폼을 사들이기로 이제 결정한 거고, 전날 주가에 종가에서 80% 프리미엄을 붙여서 일단은 거래는 올해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M&A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요. 노보노디스크가 예전에 이제 또 이제 아블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뭐 사노피에 밀려서 계획이 좀 무산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빅파마들은 M&A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 늘리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여기서 보다 더 이제 빅파마로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모든 걸 취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확률적인 거잖아요. R&D 단계에서 정말 뭐 폭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확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만들어낸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것들을 계속 사오겠다든지 아예 그냥 그 기업을 통으로 인수를 식으로 빅파마들은 규모를 이제 키워왔는데요. 우리나라 이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기업이 아마 빅파마로 될 건데, 거기에 이제 가장 부합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셀트론이죠. 셀트론 같은 경우 이제 다케다 쪽에 또 사업부를 또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영국의 ADC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또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빅파마에 가장 가까운 어떤 모습들, 행보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를 만들어냈고,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해 나가는 이 아주 베스트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빅파마가 된다면 가장 먼저 셀트론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이 빅파마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그 과정하고 가장 흡사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머크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달인데요. 10조 넘는 규모로 이제 엑셀러런을 이제 인수했는데, 희귀병 이쪽이에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후보 물질 추가를 위해서 이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제 엑셀러런 회사를 이제 이렇게 인수했는데, 존스앤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조 넘게 악텔리온이라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매출 증폭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머크도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파이프를 갖고 있는 회사를 좀 인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희귀질환 쪽으로도 지금 빅팜들은 많이 이런 식으로 좀 인수합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하고 이제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연구원 사이트에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일단은 그 코로나19가 임상시험 진행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임상시험이 중단된 게 한 2천여 건이 이제 넘을 정도로 신약 개발이 완전 뭐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던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좋지 않았고, 올해도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코로나가 임상시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요. 이제 좀 위드 코로나로 가고, 또 이제 백신 접종률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 뭐 새로운 또 신약 개발의 어떤 임상시험이 재가동하는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내년에는 좀 오롯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르지도 못했던 바이오 신약 분야의 어떤 기업들은 또 이제 저평가 메리트, 저밸류 메리트를 통해서도 어쨌든, 왜냐면 임상을 진행해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이 신약 섹터죠. 어차피 실적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구간대에서 또 주가도 탄력을 받고 상승으로 좀 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 좀 아쉽지만 또 오스코텍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올리패스 같은 기업이 임상에서 좀 좋진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1차 평가지표 미달성 오스코텍, 한올바이오파마도 그 임상을 좀 중단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통계적 유의성이 이제 못 나오면서 어쨌든 임상을 좀 실패했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연이은 임상 악재가 터지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센티를 굉장히 좀 좋진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임상 시험 비용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회복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6%였던 걸 감안하면 작년에 결국은 R&D 비용이 성장률이 0.9%에 그쳤다는 거.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이 좀 중단되는 것 때문에, 임상이 중단되면 R&D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연평균 성장률에 다시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모멘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 그냥 초토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오래 머물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이쪽 분야에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높이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에 대한 비중을 반도체보다는 더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의 또 향후 퍼포먼스, 주가 상승의 어떤 그 퍼포먼스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효율적인 어떤 포트 전략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비중을 상당히 좀 높일 수밖에 없죠. 높이는 게 당연하죠. 바이오 투자는 계속 펀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비상장 단계 또 IPO 펀딩 단계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전체 펀딩 규모가 2019년도 1,70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2,50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계속 이쪽 분야에 대한 돈은 뭐 화수분처럼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새로운 어떤 이제 신규 상장 종목도 바이오 섹터가 제일 많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산업이 아주 고성장이고 유망하게 판단하고 있는 투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도 안 좋았고 이제 R&D도 약간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는 다시 또 재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정상화를 대비를 해야 될 때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략은 임상시험 정상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바이오 섹터에 대한 펀딩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중단된 치료군인 바로 항암제, 그리고 CNS, 뇌중추신경계, 그런 치매 쪽이나 이제 파킨슨 같은 그런 쪽이죠. 이런 쪽 등은 순현재 가치가 가장 높다.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이 기존 임상시험 구조로 회귀하는 현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2022년에는 신약개발 바이오테크 기업에 주목해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항암제 쪽에 대한 비중을 가장 높이잖아요. 결국 이제 빅팜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규모의 딜을 하는 분야가 이제 항암제 분야잖아요. 가장 시장이 크고 결국 이제 그 미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준다는 거죠. 지금 수년제 가치. 그래서 이 CNS는 이제 뇌 쪽, 요쪽하고 요쪽. 뇌 쪽은 이제 치매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규모가 큰 쪽을 개발하는 기업이 투자 우선순위다. 그걸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하는 기업이 우선순위다 하는 게 일단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 때려봐도 이렇게 NPV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군별 임상개발 비용 지출 및 FDA 허가 부분에서 암 부분이 임상개발비부터 해서 FDA 승인 건수, NPV 비중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 그리고 면역 이렇게 좀 내려오죠. 그래서 이 세 분야에 보통 포커스를 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암제 쪽하고 뇌 쪽, 중추신경계 쪽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리고 면역하고 암이 같이 겹쳐진 게 가장 매력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유전자 세포치료제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됐죠. 왜냐면 mRNA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 유전자 세포치료제 기반의 이런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쪽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결국 이제 이쪽 기술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시장 자체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기회를 맞이하고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미 모더나 같은 기업은 또 이제 이 mRNA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항암제 쪽 연구하는 포지션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지금 바이오 의약품의 메인인 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단일항체 시장을 넘어서는 건 아니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요, 이 항체 쪽 단일 항체가 1,600억 달러, 거의 200조 가까이입니다. 규모가. 근데 이제 GCT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쪽은 20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50억 달러 규모 수준이거든요. 결국 이제 아직 승인받은 게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쪽 분야의 어떤 치료제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CMO라든지 여러 어떤 시장 규모 자체도 아직은 작아요. 근데 지금 전임상, 임상 단계에서의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12에서 16%. 그러니까 굉장히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커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진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그래서 결국 이제 빅파마들은 3, 4년 전부터 M&A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시설을 인수하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이제 급격하게 그 속도를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력을 짤 때는 항체 치료제, 항체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이 세포 유전자 분야하고
같이 이제 포트를 짜면서 들어가야지 뭐 무조건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만 그냥 올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다는 바이오 섹터의 어떤 포트는 좀 균형 있게 항체랑 같이 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매출 실적단으로는 뭐 성장률 자체는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훨씬 더 높겠지만 당연히 2000년대 중후반, 2000년, 2025년, 2026년 뭐 요럴 때까지는 매출 자체는 단일 항체가 이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성장률 자체가 보시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이제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글로벌 리더가 어떤 기업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 같은 머커의 키트루다 같은 그 제품이 어떤 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계속 엄청난 퍼포먼스로 성장을 해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백신이 먼저 mRNA 쪽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수십조 뭐 100조 넘어가죠 매출이. 합산하면 화이자 뭐 모더나.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 항암 계열 쪽에서도 이쪽에 어떤 치료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누가 깃발을 먼저 꼽는지 키트루다 같은 꼽는지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런 기업,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냥 규모가 작다면 10배거는 뭐 기본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모더나처럼. 모더나가 이제 뭐 몇 배입니까 주가가? 뭐 엄청났죠? 5조 내외 정도 하던 그런 시총이 뭐 엄청나게 지금 불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깃발을 먼저 꽂느냐, 누가 FDA 승인을 먼저 받느냐의 어떤 게임이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지금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장 최신화된 어떤 기술,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서 FDA 승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업.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속도로 빠른 것보다 임상에 대한 결과가 더 퍼포먼스 높게 나오는 기업은 더 기대가 또 받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학회 발표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우리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런 기업을 초기에 낮은 어떤 지점에서 잡아채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건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나중에 뭐 암을 잘 치료받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할 거야.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망할 기업을 그래도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 그냥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내는 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저는 그 기술의 흐름을 캐치해내는 게 그런 기업을 선제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NAT 투자증권에서 두 종목을 유망 종목으로 이제 꼽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목표 주가가 125만 원인데요. 이 기업을 꼽은 이유는 일단은 뭐 지금 자체는 단일 항체 어떤 CMO 매출이 이제 지금 퍼포먼스를 계속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분기 단위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계속 내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항체 쪽으로도 CMO 쇼티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는 들어오는 어떤 실정이고, 또한 이제 지금 mRNA 백신 및 유전자 세포 치료제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도 GMP 공장을 이제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미래 트렌드에 좀 부합되게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높은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치를 또 시장에서도 부여를 하면서 높은 밸류를 매겨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CMO 쪽으로 가장 높은 밸류를 매겨주는 기업이 한국과 중국의 대표 CMO 기업 야오밍 바이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바이오 시장에 지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는 두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국의 지금 현재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조 5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찍힐 걸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는 1조 8천억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6,700억 정도
꾸준한 어떤 성장을 좀 해나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을 저도 한번 좀 깊이 스터디를 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여기 올해 들어서 뭐 1월 달에 좀 높은 수준 유지하다가 지금은 낮아 있는 상태, 한 6만 원 내외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중장기 평선 480일선은 깨지 않고 지금 지지를 계속 받아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주가가 안 좋았지만 내년도에는 굉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레이저 티닙이죠. 폐암제 치료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어떤 모멘텀, FDA 승인 가능성인지 있는 그런 구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이 내년도에 뭔가 좀 화려한 어떤 시세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뭐 게다가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경구력까지 갖고 있죠. 뭐 실적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신약에 대한 어떤 승인 가능성은 이 주가의 상단을 돌파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 종목 투자 유망 종목으로, 내년도 투자 유망 종목으로 아주 잘 뽑아냈다고 생각하고요. 2022년 임상시험 정상화 모멘텀 기대되는 기업 중 가장 탄탄한 국내 제약사다. 다수의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 비상장 바이오 회사들도 굉장히 지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유한양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언젠간 또 부각될 겁니다. EGFR 비소세포 폐암에서 내성 환자 76명에 대한 평가, 반응률, 임상적 혜택률 등 치료 대안이 없는 군의 고무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죠. 연내 얀센사에서 FDA 혁신 치료제 신청, 22년 가속 승인 등 미국 시장의 항암제 출시 현실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5년 뒤에 매출 자체가 이제 EGFR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의 치료 차수 병용요법에 이 레이저 티닙을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제 얀센이 갖고 있다는, 기술주를 얀센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이 전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이제 일상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및 이중항체 항암제 기술이 관련된 가능성, 노력 등 22년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추가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모멘텀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제 상위 제약사 중에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그 혈장 치료제라든지 또 코로나 백신 CMO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별로 안 좋은데, 뭐 사실상 유한양행은 이제 그런 코로나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바이오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 또 바이오가 붐을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치고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개인들의 어떤 물량이 막 위에 매물로 들어차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물 압박이 굉장히 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본다면 내년도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전국 하에서도 미국 FDA 승인 신약 리스트를 보면 53개나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이제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암이 좀 많은 편이죠. 뭐 비소세포 폐암, 갑상선암, 비소세포 폐암, 삼중 음성 유방암, 당과암, 여러 가지 많죠. 암이 좀 많은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FDA의 신약 승인 건수는 53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절반 좀 넘는 수준이 희귀약품 지정이 됐고, 42%는 획기적인 어떤 치료제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많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래도 많은 수를 또 승인을 내줬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두 건의 이제 ADC 치료제가 이제 승인되면서 현재까지 총 이쪽에서 이제 9건이 이제 승인받았고,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이 개발업체
그 이뮤노메딕스를 이제 220조 넘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ADC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매겨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커다란 인수권이 그런 어떤 기술 보유 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 약들이 굉장히 큰 효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 기술은 조금 높게 쳐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FDA가 이제 RNA 표적 저분자 화합물을 승인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유전자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제 FDA가 어느 정도 그 승인 규격을 좀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것도 이제 활짝 개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어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바이오텍 신기술 주목 시대다. 그래서 신기술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큰 상승을 이뤄내는 기업들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 거래 3분기 회복세 해서 뇌신경질환 상위 10개 중에서 4개가 이 뇌신경질환 관련된 기술이 차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동종세포, 프로탁, 유전자 이제 분해 시스템이죠. 프로탁, 유전자 등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술 이전 건수와 규모는 3분기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조 이상의 거래된 합산 기술 이전 규모는 3분기 40조인가요? 그렇죠. 3분기 40조가 넘는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8% 증가한 수치다. 11월 누적 기준으로 기술 이전 거래가 지난해 77%, 규모는 70% 수준으로 지난해 기술 이전 거래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거래 규모 상위 10개 중에서 중추신경질환 CNS 쪽 분야가 4개를 차지하면서 빅파마들의 뇌신경질환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뇌질환 치료제 시장이 바이오젠의 아두헬룸을 필두로 시장이 괴화된 만큼 관련 파이프라인 확보는 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쪽으로는 카티 치료제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카이트 이제 파마가 동종 카-NK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이 카-NK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단백질 분해 시스템, 프로탁,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등 신기술 분야에 빅파마의 높은 거래 규모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기술 이전 금액 상위 10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동종, T세포, ADC, 알츠하이머, mRNA, 프로탁, 카-NK, PD-1 항체,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게 다 뭡니까? 항암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만든 면역 항암제 계열 내지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내지는 CNS, 뇌중축 신경계 이쪽이죠. 그러니까 빅팜들이 가장 큰 규모로 여기는 NPV가 높은 거죠.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밀 의료 가고 있는 이제 종양 트렌드 하는데, 이 항암의 어떤 트렌드도 정밀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정밀 표적과 이제 변이 타겟, 빠르고 성공률이 높다. 항 PD-1, PD-L1 분야가 대세 항암제로 자리 잡고 있고, 면역 항암제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설명드린 거지만 이 PD-1이라는 게 그 T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T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면역세포잖아요. T세포가. 이게 이제 암세포에 가가지고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L1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돼가지고 면역력을 이제 면역력을 보이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이제 기전인데, 암세포라는 게 이거를 방해해가지고 이게 결합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우리 키트루다 같은 거,
여보이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면역 이제 항암제 대세로 이제 굳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항암제 쪽에서 매출을 가장 높이는 분야가 현재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정밀 의료잖아요. 결국 정밀하게 타겟팅한 거잖아요. 뭐 화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세포 전체에다가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암세포를 때려잡는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종양학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암제 개발 트렌드는 점점 이 정밀 의료를 타겟하고 있다. 19년 화이자가 어레이 바이오 파마를 1조 원 10조 원 넘는 거죠. 10조 원 넘게 이제 인수한 바 있으며, 에브비가 젠맵과 이중항체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맺었다. 정밀 표적으로 갈수록 연매출 1조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기는 어려워지는데, 19년 7개 제품이 항암제 제품의 39%를 차지하면서 5조 이상의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다. 절반 이상의 제품이 피크 세일즈 5천억 이하를 기록하는 걸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제 정밀 타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 진단 이런 것도 이제 정밀하게 이 항암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건지 이렇게 또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 이제 분야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정밀로 갈수록 매출 규모 자체는 이 블록버스터 1조 넘는 매출로 가는 게 좀 약화되겠지만, 성공률, 암세포를 죽일 확률이라든지 효능을 보일 확률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떤 한 항암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정밀 타격하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뭐 10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빅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효능 높은 10개를 가진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임상 진행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승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가속 승인은 심각하고 개발에 절실히 필요한 신약에 대해서 대리 결과 변수를 바탕으로 승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체 생존율과 같이 오랜 기간 관찰하지 않고 암 조직이 줄어드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등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다. 가속 승인 제도를 활용한 신약이 전부 정식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기존 항암제 처방에도 내성 및 변이가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이 없는 경우를 타겟하여 임상 디자인을 설계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항암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 표적하여 신속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시장에 먼저 출시하여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먼저 출시한 뒤 점차 타겟 시장, 적응증을 늘려나가는 그런 프런트 라인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내년도 표적 타겟 항암제 2건이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결국 이제 아까 이제 NH증권에서 짚어냈지만 유한양행 거 레이저 티닙이 이제 오스트가 같이 개발했던 거죠. EGFR3 이제 썰드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 얀센과 파트너십을 맺고 얀센의 이중 항체와 병용요법으로 타그리소 내성 환자 대상 개발 중이고, 연내로 혁신 치료제 신청 및 내년 하반기 미국 FDA 승인이 전망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크죠. 레이저 티닙은 비소수 폐암 대상 1차 치료제 임상도 진행 중이며, 얀센의 이중항체와 병용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예요, 지금 FDA 승인에. 그리고 그 퍼포먼스, 그 매출의 업사이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당한 부흥을 이 유한양에게 이 레이저 티닙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거기에 또 뭐 메지온의 그 희귀병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걸려 있는 또 이제 1사분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또 포지오티닙을 지금 개발 중인데, 연내로 이제 미국 FDA 승인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 승인 전망이 된다는 부분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유한양보다는 조금 모멘텀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기술 이전이 되진 못했지만 뭐 표적 항암제 개발사로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포틱스가 EGFR 4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 타겟 물질 개발 중이고, 파맵신, 뭐 에이비온 이런 회사들이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조그만 그 바이오텍 회사로는 이런 기업들, 시총이 작습니다. 2,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도 이제 낮은 주가 단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체크해 보시고, 국내 업체 주요 표적 항암제 및 변이 타겟 개발 현황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한미약품, 브릿지바이오, 테라포틱스, 나이백, 파맵신, 에이비온, 한미약품까지 이렇게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은 요 레이저 티닙 쪽이다. 얀센이 지금 기술 사과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회사 규모 자체도 얀센이 제일 퍼펙트 하잖아요. 그런 부분 따져볼 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모멘텀을 노려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바이오텍, 조그만 바이오텍 기준으로는 브릿지 바이오테라포트, 나이백, 파맵신, 에이비오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브릿지 바이오, 파맵신, 나이백, 요 정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